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수많은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혜택을 받은 베트남이 또다시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베트남이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로 경제적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미중일에 이은 4번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계속해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작년 코로나로 인해 일본은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입국은 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천을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한 지 40분 만에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베트남은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자 한국의 격리 기간을 4주로 연장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일본, 중국에 대한 격리 기간은 2주인 것입니다. 다른 국가는 2주인 반면 한국은 격리가 3주로 늘어났고 한 주간의 자가격리가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방역 상태가 나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에서 유통기간이 다 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베트남이 기부해서 그런 것 같다. 베트남은 일본에서 차관을 많이 빌려 일본에 너그럽다 등의 추측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동남아에서 자신들의 힘을 넓히려 금융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동남아를 상대로 수천억 원의 차관을 연 0.5% 내외의 금리로 융통시켰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GDP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은 무려 9천여 개에 달하며 베트남에는 한국인이 20만 명 이상 거주하고 한국에도 베트남인이 20만 이상 거주할 만큼 양국의 관계는 아주 깊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고려해 베트남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력 관계가 진전되자 베트남 일각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투입해 베트남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현재 상황을 베트남은 자신들의 노동력이 없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착각이 무색하게 베트남은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9일 베트남 정부는 한국어를 독일어와 함께 제1외국어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제1외국어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뒤통수를 더 잘 치기 위해서일까요? 또한 현재 베트남 TV 시장에서 삼성과 LG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베트남 시장의 60%에 달하는데요. 이에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베트남 현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한국형 최초의 산업단지인 흥앤성 클린 산업단지입니다. 이 산업단지는 하노이 남동쪽 30km 흥앤성에 만들어지는데요. 국내 기업들인 LH, 신한은행 등 여러 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43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해당 지역에 한국의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베트남에 최근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전에 베트남 당국의 명령에 따라 백신 구매 금액을 베트남에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삼성전자 28억, SK는 11억, LG전자는 15억 5천만 원을 반강제로 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다른 외국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부 액수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보다 베트남에 오랫동안 이득을 보던 기업이 있죠. 바로 일본의 도요타와 대만의 팍스콘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 기업은 5억 정도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베트남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한국 정부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을 곤란하게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사실상 폐쇄당하게 생긴 것인데요. 삼성은 백신 기부 금액 등 베트남에 지원을 가장 많이 한 외국 기업이지만 정작 혜택을 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6월부터 호치민시를 봉쇄하기 시작해 락다운 조치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호치민시는 코로나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외출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사이공 첨단산업단지 역시 봉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이공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회사들이 공장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마련하지 않으면 공장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임시 숙소를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방역 계획서도 제출해야 했죠. 베트남은 아예 출퇴근이 필요 없는 사업장만 운영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베트남의 이러한 조치는 사전 통보 없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베트남 경제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도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트남 특유의 체제로 인하여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한국 기업의 기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당국이 백신을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LG는 거액을 기부하고도 백신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LG는 계열사 생산시설이 위치한 하이퐁시에 하나로 약 16억 원의 백신 기금을 냈으나 아직까지 직원용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하이퐁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데요. 하지만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하는 추세여서 LG 계열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구하기 위해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만일 생산시설에 한 명의 감염자라도 나온다면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돈은 돈대로 내고 공장 가동도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 때문입니다. 한편 베트남 당국은 백신 기부금을 LG에 돌려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니 막상 기부금을 받자 코로나가 확산되는 지역에 백신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모르는 척을 하며 LG에는 백신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둑질 같은 만행도 모자라 베트남 현지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LG는 자신들이 15억 5천만 원을 기부한 하이퐁시의 관계자들을 만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LG에 백신을 공급할 만한 권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자신들은 지방정부라서 백신을 공급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돈은 도대체 왜 받은 것일까요? 국제적 사기 행위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은 우리가 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베트남이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LG는 현지에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 백신 접종 순위에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대정부 네트워크나 적재적소의 자원을 투입하는 노하우는 필수라고 말하며 LG에서는 이러한 면이 부족했는지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삼성과 CJ는 중앙정부의 기부에 관련 행사에 초대를 받았지만 LG는 초대를 못 받은 점도 거론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LG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한국 기업들이 겪는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의 불투명한 대응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면 한국에 제재를 가하고 일본보다 못한 대접으로 한국 기업들을 분노하게 만드는데요. 한편 베트남 수출의 30%를 책임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베트남에 기여할 한국이 다른 국가로 떠나게 된다면 베트남 경제는 초토화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전 세계에 글로벌 공장을 많이 짓고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트남의 이러한 후진국적인 조치 때문에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것은 값싼 인건비와 한국 물품을 잘 써주는 베트남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인들이 우리 기업을 무시하고 베트남 정부가 우리 기업에 계속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굳이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베트남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는 이미 한국 기업이 많은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기업들이 탈중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중화사상으로 둘러싸인 민족주의로 인해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이죠. 한편 한국은 앞으로 친환경 전기차 관련 배터리 산업 등 다양한 공장 설립을 위해 리스크가 없는 국가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편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겪는 수모가 전해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티즌들은 베트남에서 철수해야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이 똑같은 수준을 보여준다 등 베트남이 또다시 한국에 만행을 저질렀다며 당장 베트남을 손절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베트남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삼성은 중국을 떠나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인도로 이전하였습니다. 삼성이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성이 인도를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삼성이 상당한 혜택을 주며 생산시설을 유지해왔으나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인도로 이전할 시 삼성은 기존 월 500만 대의 생산량을 1000만 대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IT 시장은 인도를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는 글을 모르는 빈민층이 많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테크놀로지 기술에 민감한 편입니다. 또한 인구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죠. 구글의 최고 지도자 선다 피차이를 비롯하여 나사의 최고 연봉을 자랑하는 인력들의 30%가 인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인도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기업들의 판매량은 떨어졌지만 유일하게 삼성의 판매량은 2% 성장했습니다.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 삼성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결정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중국보다 인도가 생산시설이 입지하기에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삼성이 인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 중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입니다. 2014년에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모디 총리의 핵심 정책인데요. 전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인도 제조업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에서 현재까지도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현재 기술도 부족하고 대량으로 제조를 이뤄낼 수 있는 자본도 없으니 해외 자본 투자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도는 해외 자본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 등 엄청난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인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전자제품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면 판매량의 4%에서 6%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주요 제조업 6개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이 5.4%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정책은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책 하나만으로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 인도로 가는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인도는 매력적인 인구와 인건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수이지만 곧 세계 1위가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중국처럼 인도에서도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중산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삼성 베트남의 직원 평균 인건비가 46만 원인 것에 비해서 삼성 인도의 평균 인건비는 15만 원이 적은 31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인건비의 차이가 가장 핵심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중국을 떠나 인도로 가자 긴장하기 시작한 국가가 있죠. 바로 베트남입니다. 삼성은 베트남의 3곳의 초대형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치민 공장은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간 매출은 74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이 혼자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28%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즉 삼성 때문에 베트남의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이 인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어 베트남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요즘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성장은 모두 삼성이 스마트폰 생산시설을 설립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한국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베트남 내 공장들은 한때 멈추기도 했습니다. 전체 공장 가동률은 대략 66%로 연간 생산량에서 1,500만 대를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인도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삼성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에게 절대적인 지원을 해주는 반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급격히 관계가 나빠졌죠. 앞서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 덕분에 베트남 축구는 새 역사를 썼고 삼성의 덕을 보아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했으면서도 코로나로 인해 험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을 비판하는 소리가 커졌는데요. 그러던 중 코로나는 델타 변이의 상황을 맞았고 언제라도 다시 삼성전자의 문이 닫힐 수 있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을까봐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삼성전자 공장과 근로자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없애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협력업체 등 다수 공장들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공장 근로자들의 일이 끝나도 집으로 보내지 않고 공장에서 잠을 자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근로자들의 이동을 줄여 코로나19 확산 및 생산 차질 우려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삼성전자 공장과 애플 협력업체들의 공장이 위치한 박린, 박장 등 북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 15만 명의 근로자들을 산업단지 내에 봉쇄시킨 채 거주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 한 번이라도 다녀온 직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혐한을 하며 삼성 불매 운동까지 했던 베트남이 왜 삼성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생산 공장이 멈추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게 앞뒤가 맞는 행동인데 공장이 멈출까 직원들은 공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서까지 말이죠. 결국 베트남은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성장률이 10%를 넘었을 때 상황을 다시 보면 삼성이 베트남으로 간 이후 다른 기업들이 삼성을 따라 베트남에 간 것입니다. 만약 삼성이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국가 기업들의 시설도 삼성을 따라 베트남을 떠나게 되는 삼성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삼성 따라 들어갔는데 삼성이 없어진 베트남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베트남의 경제의 절반 가까이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인건비는 우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따라서 삼성이 완전히 이전할 날이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브랜드를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이 베트남에 기여했던 사실은 이제 잊으십시오. 삼성이 계속해서 베트남에 남아 생산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에게는 소니와 일본 기업들이 있으니 삼성이 없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 삼성이 없으면 베트남의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삼성의 철수로 인한 베트남의 피해 업종은 단지 스마트폰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베트남의 효자 분야인 목재 산업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합판 시장 5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던 베트남산 합판이 한국 정부로부터 괘씸죄로 반덤핑 품목으로 지정되어 베트남 목재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목재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베트남의 수산업 역시도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언론사 카페F는 지난 1일 베트남 관세청 통계 자료를 인용해 2020년 1분기 수산물 수출은 약 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캐나다와 러시아는 각각 10%, 22% 증가한 반면 주요 큰손인 중국, 한국, 유럽의 수출량 감소가 주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인 이 수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국은 수출국가 탑5이므로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한국을 향한 헛발질로 인해 한국인들은 베트남을 대하는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이러한 인식 전환으로 인해 베트남산 해산물 또한 한국인들의 밥상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베트남은 매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왜 되지도 않는 혐한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는 말을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것인가 싶은데요. 삼성전자를 앞세워 목재 수산업에 있어서 정말 한국은 베트남에게 존재감이 상당한 국가였다는 것이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를 보니 국가 간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걷잡을 수 없이 국가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베트남 관계 외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당장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떠나 인도로 간다면 베트남은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인들이 베트남 여행을 즐겼었는데 이제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을 예전처럼 맞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주도로 베트남산 합판은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으로 앞으로의 목재 산업도 전망이 암울합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그동안 공든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베트남의 모습을 기억해 다시는 베트남과 좋은 인연을 맺지 않아야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일본 브랜드가 주류인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를 깨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텃밭으로 불렸던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현대차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상반기 베트남에서만 누적 34,035대를 판매해 토요타 29,857대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동남아 승용차 시장의 60%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선 90%가 일본차였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동남아시아에서 한 자릿수 점유율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동차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한국의 현대차는 판도를 뒤엎을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인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소속 국가의 소비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37%가 다음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절반가량이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2단 신차 출시와 함께 미래차 사업 강화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데요. 연간 시장 규모도 작년 33만 4천여 대까지 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만 하더라도 베트남 현지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 5년도 안 되어서 일본차가 점령하던 시장에서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기아 역시 3위를 기록해 일본 마쓰다와 혼다를 꺾는 등 현지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죠. 일본을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한국의 현대와 기아에 당황해야 할 틈도 없이 베트남 시장 1위를 내주고 말았죠.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가 올해 합산 판매량 기준으로 토요타와 격차를 2배 이상 벌리고
왕자를 굳힐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동남아 시장을 점령할 비장의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무기로 일본 차들을 짓밟고 동남아시아 전체를 휩쓸 전략입니다. 바로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그랩과 손잡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차 그룹이 우버, 그랩 등 공유차와 손잡은 것일까요? 한국으로 치면 택시와 손을 잡은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대에 자동차가 이동수단의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그 이동수단이 우버, 그랩과 같은 공유차 형태로 진화하였죠. 현재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만 보더라도 우버, 그랩과 같은 공유차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카카오택시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현대차는 공유차를 통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신흥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에서 소비자들에게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이용 경험을 넓혀 시장을 선점하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차 업계 입장에서도 현재 운영 비용 대부분이 운전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인데 자율주행을 할 경우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와 그랩에게 서로 득이 되는 셈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공유차 업계에 투자를 확대하며 동남아시아 내 자사 차량 비중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향후 공유차 업계가 전기차로 전환된다면 아이오닉, EV 시리즈 등 차세대 현대차 그룹 전기차를 공유차에 제공하면서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와 기아가 합세한 우버는 유럽에서 오는 2025년까지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운영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무탄소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그동안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기존 유럽, 미국, 일본 자동차 기업에 밀려 진출하지 못했던 신규 시장 진출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공유차 시대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일본 완성차 업체 점유율이 60%를 넘어 현대차 그룹이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전기차 시대를 맞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본차 업계가 전기차 개발에 다소 뒤처진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이 그랩의 전기차 비중을 확대하며 공유차 시장을 이끌어갈 경우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차는 삼성에 따라잡힌 옛날 소니의 존재가 되겠죠. 현대차는 지난 2019년 코나 EV 200대를 그랩에 공급했으며 작년에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20대를 제공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기아 니로 EV를 비롯해 향후 다른 전기차도 그랩에 공급하며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동남아시아 잡기 계획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향후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우버, 그랩 등 공유차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우버와 손잡고 2028년까지 에어택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1,200억 원을 투자한 상업용 전기차 업체 어라이벌은 2023년 우버가 사용할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엔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업체 올라에 3억 달러를 투자했고 미국과 호주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미고, 카넥스트 도어에도 전략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중동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카림에도 차량 5,000대를 공급했죠. 이처럼 현대차는 발빠르게 세계 시장을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점유율 1위인 그랩은 전 세계 글로벌 차량 공유 시장에서 중국 디디, 미국 우버에 이은 3위인데요. 동남아 8개국 235개 도시에 진출해 동남아 시장 점유율이 75%에 달합니다. 일반 영업정보다 시승을 하기 쉽고 더 오래 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고 싶었던 차를 공유차를 통해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동남아 전기차 시장을 선두로 치고 나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지난 5일 현대차는 그랩과 손잡고 동남아시아 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섰으며 기아는 우버와 손잡고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관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연내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사업과 서비스형 자동차, 전기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죠. 기아는 이로 EV 등 전기차 특별 구매 혜택을 우버 드라이버들에게 제공해 차량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기아는 유럽의 약 20개국의 우버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공급하며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대는 그랩과 동남아 시장을 노리고 기아는 우버와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죠.
현재 그랩과 우버와 같은 공유차는 시승차 개념으로 현대차 입장에서 마케팅 의미가 큰데요. 새로 나온 전기차의 경우 렌트카나 공유차 업계의 일정 물량이 먼저 배정돼 체험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참고로 소카는 이달부터 현대차 아이오닉 5와 EV6 400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공유차 비중이 향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공유 차량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자동차의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여겨졌던 동남아 시장의 판을 흔들기 위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신남방 경영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베트남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다른 동남아 지역의 생산과 판매 능력 확대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 기아가 월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인도 역시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제조협회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는 지난달 인도에서 합산 판매량 36,501대를 기록하며 마루티 스즈키를 처음으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차의 점유율이 96%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생산 거점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1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브카시시 델타마스 공단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일본을 겨냥해서 직접적으로 현대차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25만 대 생산 규모의 인도네시아 공장은 올해 말 양산에 돌입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세안 전략 모델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싱가포르 그랩에 호나 일렉트릭 200대를 배치했고 인도네시아 그랩과는 수카르노아타 국제공항에 아이오닉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그랩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넘볼 수 없었던 일본 기업들의 동남아 패권을 허물고 나아가 세계 시장까지 점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